안녕하세요. 해결리 수강생 여러분들, 8장 투자 부동산과 생물자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투자 부동산만 설명을 하고요. 생물자산 회계 처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부동산은 뭔가 말 그대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과 같은 그런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아니, 땅이나 건물은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보통 분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그렇습니다.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혹은 두 가지를 모두 얻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밑에서 보시면은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구분해서 분류를 함으로써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오르더라도 즉시 팔아서 현금화시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현금 창출에 이바지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본사 건물이라든지 뭐 공장 건물, 그 건물이 있는 땅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현금 창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임대료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가격에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시가가 올랐을 때 즉시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일반적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 즉 유형자산과는 꽤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유 건물이 있는데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인데 뭐 그중에 두 개 층은 임대하고 나머지 층은 자가사용이야. 이럴 경우에 건물을 층별로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면 자가사용 부분은 유형자산, 임대 목적 부분은 투자부동산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건물의 분리 매각이 어려우면 자가사용 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전체 건물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리해라 이런 이야기죠. 교재 385쪽을 보면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투자부동산이 유형자산과 뭐 다른 무형자산과 구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회사가 임대 목적이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요. 추가로 주석에 들어가 보면은 투자 부동산은 토지, 건물, 12기에는 일부의 구축물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별도로 얼마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더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을 장부에 인식을 하는데요. 인식 기준은 7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인식 기준과 똑같습니다. 투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가란 뭐였어요? 해당 자산을 취득할 때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였습니다. 투자부동산 인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요. 취득원가, 후속원가인데 이것도 들어보시면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유형자산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요. 원가의 당해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초로 발생한 원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 원가, 대체 원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선 유지비 정도는 발생기간 비용으로 인식을 하겠죠. 다음은 투자 부동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지 않는 초기 원가, 직접 관련이 되어 있어야 투자 부동산 원가에 들어가겠죠. 계획된 사용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운영 손실이라든지 건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원재료, 인력, 기타 자원의 낭비 이런 것들이 자산의 원가를 구성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전장에서 유형자산을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죠. 그와 유사하게 투자 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 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독립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즉 시가가 이렇게 올랐어. 그럼 아무래도 임대료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시세 차익이 꽤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즉시 팔 수도 있을 거고요. 따라서 미래 현금 흐름 순유입 측정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으로 하여금 한 가지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원가 모형 적용 시부터 회계 처리를 보면은요. 7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 회계 처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공정가치가 얼마다라는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투자부동산 주석을 봤을 때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해서 토지 건물은 원가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투자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치가 지금 이게 100만 원이니까 5,360억 이렇게 되어 있죠. 장부금액은 지금 2,300, 1,000억, 2,690억 해서 대충 5,000억 약간 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지금 5,000억 정도인데 공정가치가 360억 정도가 더 많다. 아, 공정가치가 더 많구나. 이거 팔면은 요 정도 돈이 더 들어오겠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미래 현금흐름 예측을 위해서 회사가 원가 모형을 적용하더라도 마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그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를 해주면 정보이용자가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보유하는 모든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가 여러 필지에 땅이 있거나 여러 동에 건물이 있다고 할 때 그것들이 모두 다 투자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해요. 이럴 때 몇 개만 골라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든 투자부동산은 한꺼번에 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든 아니면 원가 모형을 적용하든 둘 중에 한 가지로 하라는 것이죠.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투자 주식 평가하듯이 금융자산 그냥 평가이익, 평가손실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크면 평가이익을 인식하고 투자부동산입니다.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입니다. 만약에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졌어. 그러면 평가손실을 인식하면서 투자부동산을 감소시킵니다. 역시 투자부동산 평가손실도 당기손익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7장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배웠는데요. 본장에서의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공정가치 변동, 이익, 손실 모두 다 당기손익입니다. 유형자산은 어떻게 했어요? 공정가치가 올랐을 때 재평가 잉여금 플러스 요거는 기타 포괄손익이었죠. 그리고 재평가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한편 감가상각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상각을 안 한다고 했지만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자세하게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을 계산을 하지는 않았으나 하여튼 재평가한 장부금액에 기초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중급회계에서 배웁니다. 교재 388페이지로 가보면 주석 11번이 나오는데요. 현대제철의 재무제표 주석입니다. 현대제철은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 2번 보면은 후속 측정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처분한 거 빠지면서 공정가치 변동 해서 토지는 엄청 올랐네. 건물은 조금 떨어지고요. 이게 만약에 원가 모형이었다면은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도 인식을 했겠죠. 감가상각은 인식 안 하는 겁니다. 공정가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제를 하나 풀어보자고요. 투자부동산의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하는데 갑이라는 회사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건물을 취득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취득원가 10만, 내역연수 20년,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생각한다고 했고요. 단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각각 10만 2천, 10만보다 높네 하여튼 최초 취득원가보다 그 다음에 9만 3천 이렇게 된대요. 물음 1번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1, 2년도 회계처리를 제시하라. 원가 모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유형자산 회계처리와 똑같은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투자부동산 건물을 10만 원에 사죠. 현금 빠지고요. 1년도 말에 가서 20년 상각해야 되죠. 5천만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2개. 다시 2년도에 가서 또 정액법 5천씩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물음 2번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감가상각은 안 한다고 했어요. 오로지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평가 손익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자부동산 10만 원으로 인식한 다음에 1년도 말에 가서 상각은 안 하고 10만 2천 원으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투자부동산 증가시키면서 당기 이익입니다. 투자부동산 평가 이익.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갔더니 9만 3천으로 확 떨어졌잖아. 따라서 9만 3천 원과 전년도 말 금액 10만 2천의 차이 9천만큼 투자부동산을 감소시키면서 평가 손실, 당기 비용입니다. 이제 2번 볼까요? 7장에서 배웠던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과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10,000제곱미터의 땅을 10만에 취득을 했는데 땅의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2만, 11만 4천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갑회사가 취득한 땅을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뜻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대요. 1, 2년도 회계 처리를 해보자는 건데 먼저 토지 10만에 취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연도 말에 2만만큼 증가가 돼요. 그럼 토지를 증가시키면서 재평가 잉여금 이건 OCI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 다음 연도에 갔더니 12만 원에서 11만 4천 원으로 토지가 6천만큼 떨어졌어요. 이때 재평가 감소액이 나오는 건데 그 전에 OCI 금액이 있으면 얘를 먼저 죽이기로 했죠.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죽입니다. 만약에 2년도에 땅값 하락이 2만보다 더 크다면 2만을 다 죽이고 초과액만큼을 당기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죠. 물음 2번은 갑이 취득한 땅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보유할 경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래. 즉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인데요. 간단하게 오르고 내릴 때 모두 다 당기손익으로 평가손익을 인식을 하면 되죠. 10만원 처음에 최초 인식을 했죠. 1년도 말에 2만원만큼 투자부동산을 증액시키면서 당기손익입니다. OCI 기타 포괄손익 아니고요. 그 다음 연도에 6만원 빠졌네? 그러면 투자부동산 죽이면서 평가손실. 간단하죠. 이번에는 투자부동산의 제거인데요. 유형자산의 제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으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를 한다. 이 제거를 할 때 장부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랑 순처분금액, 이 순자가 들어가는 건 뭐예요? 내가 부대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순수한 처분금액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분개로 한다면 이래요. 일단 원가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이라면 유형자산 처분과 유사한데요. 상각자산이라면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투자부동산 죽이면서 같이 있던 상각 누계까지 다 죽여버려야죠. 이게 투자부동산 처분한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고요. 순매각금액이잖아요. 순처분금액. 처분이 경우에 따라서 처분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겠네요. 반면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던 투자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설령 상각대상 자산이라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처분일 현재 투자자산의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 차변에서 대변으로 죽여버리고요. 순매각금액만큼 돈이 들어오죠. 처분이 경우에 따라서 처분 손실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예제 제거 문제를 풀고 끝내겠습니다. 갑회사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년도 초에 건물을 취득해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취득원가 20만, 내역요소 10년 잔존가치 없고 갑회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한 건물을 정해법 상각한답니다.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18만 5천원, 15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년도 초에 건물을 15만 2천에 처분했대. 처분 과정에서 500에 관련 비용도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3년도 초 건물 회계 처리를 하자는 거죠. 20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3년도 초니까 2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어야 되죠. 그래서 2년 동안 10년 2만씩 2년이니까 4만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부동산 차변에 있던 거 죽이고 대변에 있던 상각 누계액 죽이고 요 금액이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죠. 얼마에 팔았다고 했냐면은 앞에서 15만 2천에 팔았대요.
그런데 500만큼 처분 비용이 여기서 빠져야죠. 순처분 금액이니까 15만 1,500이겠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대차 일치금액 차변인의 투자부동산 처분 손실입니다. 2번은 물음 1에서 만약에 투자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했다면 3년도 초 건물 처분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인데요.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했다면 감가상각은 안 하고 최초 20만 원에서 18만 5천 원 감소시켰을 거고 그 다음 연도에 18만 5천 원에서 다시 15만 2천 원으로 또 감소시켰겠네. 그러니까 잔고 금액은 15만 2천 원일 것이고요. 순 처분 금액은 부대 비용 뺀 15만 1,500이니까 500만큼 처분 손실을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유형자산보다 아주 가뿐하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자, 8장 첫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십시오.